조명현이 겪은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저는요, 그 김혜경이라는 여자가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김혜경이라는 여자는 이재명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근데 김혜경을 그 배소연이랑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김혜경의 사적인 거를 다 조명현 씨가 공무원으로서 진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재명과 김혜경은 어떤 인간들입니까?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람들이고요. 아, 조직적이고 네. 계획적이다. 저도 제가 오. 이런 개인적인 일을 했을 때 의심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때 당시에 흔히 말하는 늘공과 어공들 할 거 없이 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적인 업무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누구 하나 의문을 품지 않고 계속 하는 거를 보고, 네. 이게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될 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이라서, 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어서 여기까지 버텼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나 네. 아니면 이걸 할 때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치열하게 김현지가 전쟁입니다 이러면서 그 정진상이 김용희, 김현지,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냥 기를 쓰고 하는 거네요. 네, 분위기 자체가, 네. 저를 예를 들어서 같이 오래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네. 거기 주변에 있는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 네. 자꾸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100원 한 장 쓸 때도 감사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엄청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그게 체계화가 돼 있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일을 하게 만들죠? 이재명이가? 이렇게 돈을 줍니까? 아니면은 보상을 해줍니까? 제가 봤던 그 조직에서는 네. 상벌이 명확하게 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상벌이 명확했고요. 그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승진이 됐던 네. 아니면은 이권이 됐던 간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그걸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그런 일을 정확하게 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 말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그거 듣기만 해도 소름 쫙쫙 끼치는데 이 조명현 씨가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이재명이가 그렇게 많은 재판을 지금 8개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8개 혐의로 이제 5개가 병합된 것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변호사들한테 이재명이가 배지를 다 달아줬어요. 네. 대장도. 그러니까 일단 자기 공직에서 할 수 있는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자리를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범죄거든요. 이거 굉장하네요. 네, 예를 들자면 법화 부분을 제가 네.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정체가 공유하지 않습니다. 점조직처럼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단편적인 정보만 주고 그거를 수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구고 누가 우리 조직인지 모르는 거네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할 때 그냥 배소연 씨가 저한테 어떻게 했냐면 몇 시에 차를 타고 어디로 가라. 네. 그런 식으로 지시만 해요. 누구를 만나라는 거 마약 조직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점조직처럼 운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판단 자체를 자꾸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를 판단 자체를 안 하게 하고요. 서로 간의 정보 공유도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화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모르는 사실도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나 김혜경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제가 이게 예를 들면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거를 네. 지시하는 거는 배소연 씨나 다른 사람한테만 지시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배소연 씨가 입을 다물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지는 거죠. 와, 무섭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조폭, 뭐, 마피아 그 조직하고 똑같으네요. 네, 체계적인 거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 그때 당시 김혜경 씨가 재판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최우진술인가로 기억하는데, 네. 선거를 많이 경험해서 조심한다고 저 예,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저도. 정확하게 조심합니다. 어떤 부분을 음. 조심하냐면,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거를 제가 지난 대선에 제보를 했을 때 빨리 수사를 해서 네. 빨리 사법 처리를 했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졌을 것 같은데, 그럼요. 시간을 너무 권력이 있다 보니까 오래 끌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감출 수 있는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이런 데서 그 법화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은 제가 네. 알기로는 정확한 거 최소한만 기소했다고 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여러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알 수가 그러니까는 없죠.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운명 공동체로 이제 만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조직에 한번 이제 발을 들여다 놓으면은 늪처럼 발을 빼지 못하는요. 네, 같은 배에 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같은 배에 네, 태운다. 생사를 같이 와,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같은 생사를 같이 하는 식으로 들이진 않고 네. 주변 측근들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측근들을 통해서 일을 분담해서 시키게 합니다.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성남 국제파에서 배웠나? 아니면은 대부 같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데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제가 겪었던 거는 조직적이었고 네. 체계적이었고 점조직처럼 운영했었습니다. 저는 제일 소름 끼쳤던 게 그 재판을 하다가 이재명이가 정진상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러면서 정진상을 이렇게 껴안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 수많은 조폭 영화나 마피아 영화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어디라도 네, 말씀은 안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던 이재명이나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조직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티가 나지 않게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건 확실합니다. 네. 부부가 그냥 쌍으로 무섭네요. 말론다님께서 조명현님께서 큰 조명현님이 전 국민이 조명현님께 빚을 졌다. 나라를 구하셨다. 이러면서 힘내시라고 이제 하셨고요. 또 우리 이 골드 블리스님께서 조명현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다들 그냥 우리 이영님께서도 네 조명현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조명현님 응원하자. 가족들이 고생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러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한테 제일 중요한 인물은 정진상입니까? 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 네. 본인과 가족들 말고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 대신 이제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개인의 안위가 제일 우선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자꾸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네. 이런 사람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 아, 네, 그거를 계속 제가 겪은 일을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말들은 국민이란 얘기를 많이 쓰죠. 정치는 국민이 그러니까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이 그 대리로 준 권력을 가지고 법화를 이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얘기, 저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네. 저에 대해서 뭐 무고죄나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아, 고소나 고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는지를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재명이가 오늘 올린 게 역시 이제 조명현 씨의 말대로 국민을 또 끼어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병자 같네요. 음,
기본적으로 정신병자라기보다 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런 게 납득이 다 가죠. 네. 다른 뭐 본인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바꾸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계형 생 양아치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이거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만 알고 있는 사람인 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삼권 분립에 대한 이해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국민만을 믿고 국민이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권한이나 권력을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네. 저희가 이걸 이양하는 거잖아요. 저희 대신해서 투표로 저희의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잘못된 부분을 판결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본다거나 이래서 국민한테 자격 조건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조건을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판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그래서 3심제를 운영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조차도 국민을 뒤에 숨어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도망가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대의민주제나 아니면 저희 자유민주주의나 상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자, 그 조명현 씨가 그리고 책도 쓰셨고요. 이 법카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또 조명현 씨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수들의 그 벽이 굉장히 높았다. 보수의 벽이 너무 높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선거 지원도 이제 몇 차례 하신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나 큰 이제 상처도 입으신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를 도우러 개항을 갔는데 이게 조명현 씨가 나오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래가지고 조명현 씨가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런 상태에 있기도 했고 또 조명현 씨가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전에 그 쟤네들 민주당은 전쟁을 하는데 한동훈이의 이 국민의힘 이건 뭐 팬미팅이나 콘서트 하는 것 같았다. 이제 조명현 씨가 하신 말씀 제가 기억하는데 보수의 벽이 높았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 네. 민주당 쪽은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모든 거를 바쳐서 전쟁을 하는데 저희 보수 계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지만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요. 네. 벽이 높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보수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았다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구한테 서운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됐을 때 네. 그거를 제가 만약에 서운해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라서 각자의 상황이나 각자의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해도 저는 그거를 원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여유나 틈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옆에 계신 의원님이나 어르신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저를 지키는 일이고 네. 저희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각오를 하고 시작한 일이거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도움을 못 주시더라도 그거는 저한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자, 우리 트리님께서요, 조명현님의 헌신과 용기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건강은 지금 어떤가요?
약을 독하게 쓴다고. 다들 뭐 마찬가지시겠지만 지금은 뭐 저 개인의 건강을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정말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돌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웃었어요. 저도 지금 내가 지금 그 탄핵 그다음에 이 경랑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내 건강을 챙길 때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명현 씨가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갖고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렇게 조명현 씨를 보면 참 여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온실에서 자란 도련님, 공부 잘하는 학생 이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누가 제일 물론 이제 부인께서도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조명현 씨가 이런 이 법카에 대해서 이거는 온당치 않은 불법적인 일이니까 내가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그거는 어떤 조명현 씨가 한 겁니까? 제가 이거를 결심하고 하게 된 거는 사실 아내의 의지가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저는 이거를 안 하고 싶었던 게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까 봐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도 일개 개인이라서 그때 당시에 거대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고요. 저는 일개 개인이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도 해야 되겠다는 거는 아내의 의중과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안 했을 때 제가 평생 모든 사람들한테 죄 짓는 기분으로 후회하고 살 것 같아서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명현 씨께서 참 지금 나이에 맞지 않는 이 깊이 있는 말씀으로 참 차분하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가슴이 이제 아픕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는 이제 인간이 지금 보면은요, 그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이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곧 집권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대위에 뭐 조갑재, 정기재, 뭐 윤여준 뭐 이런 사람부터 뭐 번쩍번쩍한 사람 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자. 그런 걸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게 저도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이재명한테 윤여준 뭐 그분은 뭐 제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요. 뭐 근데 조갑재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이재명이가 뭐 쾌활하다. 뭐 정규제는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이 개입을 한 거다. 뭐 이런 이제 먹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까지 이재명한테 빨려드는 걸까요? 그분들이 왜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분들하고 뭐 이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아는 이재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을 포섭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속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일을 벌였고 그런 일을 알고 있는 것만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 제보를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중 하나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이런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상식적인 분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겠지. 그게 사법부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통용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6.25 때 낙동강까지 밀렸었어도 포기하지 맞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이렇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저희가 놓으면 안 되죠. 저희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는 포기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어른들이 저희 선조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일에 정말 작은 힘이지만 제가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견뎌볼 생각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참고 견디는 일이라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다시 한번 윤통 이님께서도 이제 성원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탄핵 그때 조명현 씨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 몸이 많이 아픈 상태라서 그게 계엄이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 다음에 탄핵이 됐을 때는 저는 절망에 가까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또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 자체가 네. 또다시 그 지옥 같은 대선이라는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그거 제가 느꼈던 거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준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야죠. 처음에도 제가 대선에서 저는 지난 대선에서 했을 때도 막막했거든요. 네. 네, 아는 사람도 없고. 네. 하지만 결국에는 찾아다니다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다닐 겁니다. 네. 조명현 씨 정말 담대해서 다행입니다. 기운 내시고 건강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